나는 29, 겨우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을 했다. 그땐 사랑 하나만 믿었다. 아내가 웃을 때면 세상이 조금은 덜 무거워 보였다. 그녀의 집안은 나보다 훨씬 형편이 좋았고 내가 가진 건 꿈과 책임감뿐이었다. 결혼 준비를 하던 날 장모님은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딸이 내가 좋아서 결혼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감당 잘해야 해. 우리 집은 빚진 사위는 처음이야. 그 말은 웃으며 한 농담 같았지만 내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남았다. 결국 전세금 2억 중 절반을 처가에서 빌렸다. 계약서엔 차용증 3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로 시작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괜찮을까? 우리 이렇게 빌리고 시작하는 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신혼 초 우리는 작은 빌라에서 살았다. 냉장고는 중고였고 커튼은 내가 직접 달았다. 비좁고 불편했지만 그곳은 분명히 우리 집이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다. 우리 딸이 고생 많지? 살림살이 제대로 돼? 김서방, 남자가 좀 더 벌어야지. 우리 딸이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면 어떡하니? 그때부터였다. 장모님은 매달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듯 물으셨다. 이번 달엔 얼마나 벌었대?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 그래도 사위라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나는 그저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웃었다. 진심이었다. 그때의 나는 아직 인정받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다. 몇 달 후 아내가 감기에 걸려 며칠 누워 있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이 들이닥치셨다.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아파? 김서방, 당신 회사만 다닌다고 살림에 손 하나 안 대는 거야? 그렇게 여자를 혹사시키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차가운 말 한마디가 얼굴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그 옆에서 작게 말했다. 엄마, 그만해. 나 괜찮아. 하지만 장모님은 내 눈을 보며 단호히 말했다. 사람은 태생부터 달라. 우리 딸은 원래 귀하게 자랐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는구나.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결혼은 약속이니까 참고 버티는 게 맞다고 스스로 세뇌했다.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를 받아도 그 돈은 곧장 빚 갚는 대로 들어갔다. 남들처럼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갈 여유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 너무 애쓰지 마. 나도 열심히 일할게. 그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장모님은 항상 덧붙이셨다. 그게 부부가 맞니? 우리 딸이 벌어서 먹여 살리는 꼴이지 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그 집안 사람들과 마주하면 늘 작아지고 조심스럽고 숨죽였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빚은 절반도 갚지 못했지만 나는 회사에서 과장이 되었고 작은 거래처를 꾸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을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돈이 생겨도 내 존재감은 그대로였다. 명절이 되면 장모님은 여전히 내게 말했다. 김서방, 저쪽에 전 좀 붙여. 사위도 식구니까 일은 해야지. 식구라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불러준 적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진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겠다.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새벽마다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다. 결국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세웠다. 그리고 첫 달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 하지만 몰랐다. 존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무시한 건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였다는 걸. 그해 겨울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다. 김서방, 이번 제사는 꼭 와야 해. 작년엔 일이 바쁘다고 안 왔잖아.
이젠 사위 노릇 좀 해야지.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예, 장모님. 이번엔 꼭 가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제사날이 내 결혼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제사 전날, 퇴근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눈발처럼 흩날리는 먼지 속에서 나는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도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장모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며칠 전부터 아내는 말했다. 이번 제사엔 엄마가 기대 많이 하셔. 음식 준비도 도와드리고 당신도 일찍 와서 인사 제대로 해야 돼. 그 말 속엔 은근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어. 다 준비할게. 그리고 퇴근 후 들른 금은방에서 작은 상자를 샀다. 순금 팔찌 하나 감사합니다. 4글자를 새겨 넣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다. 이젠 그동안의 무시도 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다. 당신, 장모님이 미리 음식하시느라 허리 아프시대. 좀 도와드리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야근이었어. 미안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냉장고 문을 3개 닫았다. 참 당신은 항상 일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심장을 스쳤다. 나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손님이었다. 집안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다. 제사 전날 밤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서방, 내일 제사 음식은 몇 시에 도와줄 수 있겠나? 퇴근하자마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잘해보게. 지난번엔 고사리 볶는 것도 제대로 못하더만.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한숨이 들렸다. 사위라는 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니. 우리 딸이 평생 고생이야. 그 말에 나는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분명 도움을 드리러 가는데 벌써부터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을 보고 직접 산 음식 재료를 들고 처가로 향했다. 무겁게 든 봉투 안엔 장모님 선물과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번엔 다르게 보이겠지.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벌써 부엌은 전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다. 장모님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다. 김서방 왔나? 어서 전 부쳐. 남자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예, 장모님. 바로 도울게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잔잔한 굴욕이 숨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집안엔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사촌, 이모, 고모. 모두가 나를 사위 김씨라 불렀지만 그 말에는 늘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어머, 김서방은 회사 다닌다면서 왜 요즘 얼굴이 어두워? 그래도 우리 딸 만나서 복 받았지 뭐. 장모님은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우리 딸 아니었으면 어디 이만큼이라도 컸겠어? 그 말에 사람들은 따라 웃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이젠 나도 웃을 힘이 없었다. 저녁 무렵 상 위에는 제사 음식이 차려졌다. 장모님은 상석에 앉아 친척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잔을 들었다. 올해는 우리 딸 사위 덕에 제사도 잘 치르게 됐네. 그 말에 나는 잠시 안도했다. 이제야 조금은 달라졌나 싶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그래도 사위라는 게 우리 딸만큼은 안 되네. 아직 멀었어. 우리 딸 아니었으면 굶었을걸? 사람들이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엔 그래, 내가 딱 그 정도지라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잔을 들고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날 밤 아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엄마가 그냥 농담하신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달빛이 내 손 위에 떨어졌다. 그 빛이 어쩐지 차가웠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가족일까?
10년을 버텨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젠 내가 변해야 하는 걸까? 제삿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눌려있고 공기마저 눅눅했다. 나는 전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3시쯤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금팔찌 상자와 현금 봉투가 놓여 있었다. 오늘까지만 참자. 오늘만 지나면 다 달라질 거야. 스스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처가댁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장모님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고함을 질렀다. 이쪽 전 더 뒤집어. 김서방, 거기서 뭐해? 손 놀리지 말고 저거 좀 옮겨. 나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옮기고 큰 냄비를 들어 부엌 한쪽에 두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말이 내 귀를 찔렀다. 아휴, 내가 왜 이런 사위를 받는지 몰라. 우리 딸 아니었으면 저 사람 어디서 밥이나 먹고 살았겠어? 순간 손끝이 떨렸다. 냄비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괜히 한마디라도 했다간 또 버릇 없다는 말을 들을 게 분명했다. 점심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다. 거실에는 제사상 대신 음식과 술병이 빽빽히 놓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손이 야무졌지. 밥도 잘하고 사람 챙기는 것도 잘하고 정말 복이 많아. 사위야, 당신은 그런 복 덕에 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녀의 말은 감사가 아니라 굴욕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웃으며 반주를 따랐다. 엄마, 오늘 기분 좋게 마셔요. 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 끓음은 아직 억눌려 있었다. 잠시 후 장모님이 잔을 들고 나를 불렀다. 김서방, 와서 절 좀 도와. 이 잔 받으면서 사위로서 한마디 해야지. 나는 조심스레 일어섰다. 장모님의 앞에 앉아 잔을 받았다. 그리고 봉투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장모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건 마음입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 상자 안에는 금팔찌, 그녀가 좋아하던 브랜드였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봉투를 바라봤다. 장모님은 봉투를 봤더니 조용히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그러더니 비웃듯 말했다. 김서방,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딸 고생한 세월이 이걸로 다 갚아질까?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주변 친척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은 술잔을 비우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말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우리 딸이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애는 키우느라 힘들고 돈 벌어도 티가 안 난대.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딸의 짐이야. 그 순간 내 손에 쥔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안에서 쏟아진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었다. 참았던 모든 굴욕, 모든 수모가 한 줄기 불길처럼 타올랐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섰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아내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왜 이래? 나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풀었다. 이젠 그만하자. 그리고 장모님을 똑바로 바라봤다. 10년 전 장모님께 전세금 2억을 빌렸습니다. 그 돈 오늘로 전액 갚겠습니다. 이 봉투에 이자까지 다 넣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다. 장모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모욕하려는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아닙니다. 그저 빚을 다 갚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모님 집안의 거머리 소리 듣기 싫어서요. 순간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가 울렸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몰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처요? 상처는 제가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사위가 아니라
종처럼 취급받으면서도 가족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젠 아닙니다. 장모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어른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예의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아내는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천천히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나도 지쳤잖아. 이혼하자. 잔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장모님은 말을 잃은 채 붉어진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너 같은 사위, 우리 집에서 다시는 안 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 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문 하나가 닫히는 순간 내 결혼 생활의 12년도 함께 닫혔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호텔 잔치장 불빛이 뒤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그저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 같았다. 손에 쥔 금팔찌 상자는 그대로였다. 아까 장모님 앞에 내밀었던 상자.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요 없다고.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나는 조용히 상자를 조수석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의 짐이 그대로 있었다. 결혼사진, 거실 장식장 위에 가족 액자,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은 2개의 머그컵. 그 컵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준 유진 사랑. 한때는 그 글자가 행복의 상징이었는데 이젠 조롱처럼 느껴졌다. 냉장고를 열자 반쯤 남은 김치통과 아내가 아침에 데워둔 미역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릇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윙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기계음만이 살아있는 집. 그리고 그 속에 앉아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며칠 후 아내에게서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이혼 합의서. 간단한 몇 줄의 문장. 마지막에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며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웃음이 났다. 응원이라니. 상처와 응원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래도 도장을 찍었다. 미련은 없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의가 진행되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셨다. 그 속에서 나만 세상과 한 발 떨어져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텅 빈 공간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고요가 좋았다. 하루는 퇴근길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김서방, 나야 장모다.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지 마. 이제 남이잖아. 그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 유진이 힘들다더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리 냉정하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냉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 삶을 살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뚝 통화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늘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깔린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이게 진짜 나였구나. 가면을 벗은 듯한 기분. 며칠 뒤 아내가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날 미안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린 서로 너무 지쳤잖아.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상처받은 줄 몰랐어.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젠 알고 싶지 않아도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었다. 며칠 뒤 나는 아침 일찍 길을 걸었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맑았다.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켰다. 바리스타가 물었다. 먹으러 드릴까요? 테이크아웃으로 드릴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먹으러요. 이제는 천천히 마시고 싶어서요. 그 말이 스스로도 어색했다. 하지만 웃음이 났다. 그해 겨울, 또다시 제사날이 다가왔다. 늘 그날이면 장모님 댁에 모여 큰 상을 차리고 잔소리와 눈치를 곁들인 식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이젠 그 집과 아무런 연이 없었다. 나는 그날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작은 전 몇 장과 조기 한 마리를 샀다. 그리고 조용히 내 어머니 제사상을 차렸다. 작은 상, 초 한 자루,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누군가에겐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겐 그 어떤 잔치보다 고요하고 진심이었다. 향이 피어오르며 방 안을 천천히 감쌌다. 그 연기 속에서 나는 문득 장모님 집에서 무릎 꿇고 술잔을 따르던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가족을 지키려 애쓴 남자였다.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제사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누구의 눈치도 평가도 잔소리도 없는 제사.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졌다. 식탁 옆에 앉아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짓고 계셨다. 엄마,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눈가가 조금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이 눈물이 되어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그날 저녁 창문 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희고 고요한 세상, 마치 모든 걸 새로 덮어주는 듯 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동료의 메시지였다. 형, 내일 산에 같이 갈래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나는 잠시 웃었다. 그래, 이제는 좋아졌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작이었다.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던 지난 날은 이제 끝났다. 이젠 나를 위해 상을 차리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제사상 위에 올린 밥 한 공기, 그건 어쩌면 내 인생의 첫 진심이었다.